오늘이 9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시장에 또 커다란 이슈도 있고 전반적인 시장 전략하고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 전반 지수 상황을 좀 보면 네. 코스피는 3,200선에 딱 갇혀서 네. 사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3,200포인트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 21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고가 부근 구간이고요. 그리고 3,200포인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반복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3,200포인트는 어찌 본다면 일종의 고산지대와 같은 그런 느낌이다. 네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고산지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그리고 뭐니 해도 한국은 수출주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수출주 업황 개선, 그리고 국내 3법 개정안과 같은 네. 국내 정책 이 세 박자가 맞물려져야 3,200포인트를 강하게 탈출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세 박자가 약간 엇박자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3,200포인트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방원 또는 섹터 중심으로 빠른 로테이션 순환매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글로벌 유동성 개선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네. 그나마 조금 방향성이 맞는 것 같고요. 수출주 업황은 오늘 8월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네. 향후를 좀 지켜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장의 상법 개정안은 3차를 이제 9월, 10월쯤 한다 그랬으니까 네. 그것까지 다 맞아떨어지려면 이제 10월은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긴 하는데 9월도 그러면 시장 정체를 좀 예상하십니까? 9월에는 또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어찌됐건 9월 FOMC에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되는 그런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ECB도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어떤 정책을 펼치냐, 그리고 또 BOJ도 있습니다. BOJ에서 네. 아직까지 금리 인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BOJ도 최근에 달러와 약세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9월에는 한국 금통위는 없는데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지켜보자, wait and see. 일단 데이터를 보고 어떤 이벤트들이 나타날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이 끝나자마자 긴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 긴 추석 연휴가 어떻게 본다면 국내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불확실성 요인, 그 기간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라는 네네. 그런 마인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9월은 관망세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을 시작으로 해서 추석 연휴 끼고 그다음에 한글날까지 해서 거의 9일, 10일 하루만 휴가 내면 이제 10일 휴가를 완성할 수 있는 네. 직장인들에겐 정말 반가운 일이긴 한데 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여겨질 수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9월 전체에 대한 관망의 자세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고 네. 주말 사이에 나온 굵직한 이슈 중에는 반도체 관련 이슈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소식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이렇게 빨리 쫓아오나라는 두려움을 좀 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최근의 상황들을 본다면 네. 중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반도체 소버린 전략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끼리 장비 만들어서 반도체까지 완성하겠다.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형성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입이 허가제로 바뀐다면은 당연히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네. 단기적으로 생산 효율 저하, 원가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메모리 공급이 글로벌리하게 공급 차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 하이닉스의 글로벌 점유율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조금 수혜, 생산기지 다변화, 특히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생산기지 다변화로 인해서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 제한, 타이트하게 공급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동남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네. 이쪽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플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스토리로 거침없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워낙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개발할래라고 해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렇죠. 이런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아까 디램 시장에 공급이 줄면서 디램 가격이 오르면 또 그게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간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AI 기술이 딥시크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도 걱정이 놀랐죠. 엄청 많고 얘기들이 많았는데 알리바바의 이 AI 칩은 어느 정도 성능이다 뭐 이런 게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투자자들이 실기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GPU,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힘은 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상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의 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타사 보고서를 보긴 했지만 저명한 투자자 로스 거버라는 친구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얻기 위한 제스처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알리바바의 칩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본다면 알리바바가 칩 하나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런 AI 반도체 생태계가 뒤집어진다든지 바뀐다든지 그런 건 없고 일종의 페이크 또는 제스처일 가능성도 높으니까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조선업 얘기를 좀 해보죠. 조선업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러티브, 즉 모멘텀과 넘버스,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좋은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선주는 상선이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LNG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뭐 VLCC라고 해서 원유를 운반하는 원유선, 그리고 PCTC라고 해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운반선, 상선 중심으로 슈퍼 사이클을 이룩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여기에 붙은 게 군함, 즉 방산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방산까지 조선 업종에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넘버스, 숫자, 수출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상선의 수주도 3, 4년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넘버스, 숫자가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즉 기존의 상선에다가 방산이 붙었고 그리고 3, 4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넘버스, 숫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최근에 조선 그리고 조선 ETF 관련된 가장 핵심 모멘텀입니다. 워낙 이제 긍정적인 얘기하고 모멘텀 얘기가 강하다 보니까 혹시나 조선주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악재는 없을까요? 악재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결국은 3, 4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숫자로 찍히는 것은 그 아파트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1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매출을 쌓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해서 일시에 매출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수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수주 뉴스를 좀 더 목 빼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면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얘기가 나올 테고 그걸 돌파하는 거는 실적이 나오는 것 또는 수주를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걸 보면서 돌파해 갖고 갈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이제 조선주의 상승의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저희가 원전주 얘기를 조금 많이 그렇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그때 얘기가 나오면서 계약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합작사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딱히 얘기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가 아주 힘을 잘 못 받는 모습인데 원전주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그때 빠지기 전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추가적인 웨스팅하우스의 독소조항과 관련된 또는 조인트 벤처와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를 목 빼놓고 기다렸지만 추가적인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 확보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뭐니 해도 지금은 탄소 중립입니다.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결국은 더운 이유가 이산화탄소 때문이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짓기보다는 소형 모듈형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SMR 관련된 수출 경쟁은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3대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결국은 원전 주가는 좀 약간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주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약간 돌려서 표현해 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9월 금리나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뭐 중소형주라든지 특히 바이오 제약 네. 쪽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동의를 하시나요? 결국은 금리 인하 그러면 저도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바이오다, 리츠다, 그리고 뭐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업종들이 수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바이오를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다는 말을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냐면 무작정 금리 인하니까 바이오는 수혜다 이런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제형이라고 해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부각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또 그게 무산되면 주가가 빠지고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5라인 중에서 수주,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약간 삐걱거리는데 그럼 주가가 빠지는 일종의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바이오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종목별로 따로따로 떼어서 파이프라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재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알테오젠은 좀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 그리고 외국계 보고서들이 또 커버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또 6%대 알테오젠 강세가 주가가 방금 전에 보니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9월 시장 전략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9월은 굵직굵직한 해외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해외 이벤트라고 해외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모멘텀들입니다. 우리가 FOMC에 뛰어들어가서 금리 인하하지 마 또는 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외형적인 변수들이 9월 달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의 코스피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9월은 어느 정도 여름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수급 쪽으로 봤을 때에도 최근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인데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좀 9월 달을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니 해도 9월이 끝나자마자 긴 연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도 투자자들한테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은 일종의 관망세 또는 3,200포인트 선에서 계속적인 박스권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섹터 중심으로 지수 중심보다는 섹터 중심으로 좀 로테이션 전략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은 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조금 만약에 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해놨다가 이제 10월 이후에 방향성 보고 저희가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자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자산업용의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